네즈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인간의 뇌 기능, 이 복잡한 뇌 기능이 과연 무엇에 의해 가장 근본적으로 결정되는가 하는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 기능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교하게 설계된 어떤 해부학적 구조, 뭐 그런 것에 의해 주로 좌우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경험들, 그리고 그에 따라 변화하는 뇌의 능력, 흔히 말하는 뇌가소성이라는 것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저희가 오늘 나누는 이야기들은 함께 검토한 인간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뇌 기능의 핵심은 역시 대뇌, 소뇌, 뇌관 같은 이런 명확하게 구분된 구조들, 그리고 각 부위가 맡은 고유한 역할에 있다는 그런 입장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역시 그 해부학적 구조가 뇌 기능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게 바탕이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저는 환경적인 요인들, 그리고 개개인이 살아오면서 겪는 아주 고유한 경험들, 또 이를 통해서 발현되는 뇌의 그 놀라운 적응 능력,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뇌가소성이야말로 실제 뇌 기능이 어떻게 발현되고 또 사람들마다 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요, 단순히 정적인 구조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주장을 오늘 펼쳐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요, 그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이미 기능적으로 상당히 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의 어떤 고등 인지 기능, 뭐 예를 들면 사고나 판단, 기억 같은 것들을 총괄하는 대뇌가 있고요. 또 아주 섬세한 운동 조절이나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소뇌, 그리고 호흡이나 심장박동처럼 정말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담당하는 뇌간. 이 세 가지 주요 구조는 각기 다른 정말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뇌 기능을 이해하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단순히 구조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걸 넘어서 바로 이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 고유의 어떤 능력들이 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뇌 피질만 봐도 다시 네 개의 엽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전두엽은 복잡한 사고나 계획, 뭐 의사결정, 그리고 이제 언어 표현과 관련된 브로카 영역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요. 두정엽은 감각 정보를 통합하고 공간을 인식하는 데 중요하고, 측두엽은 청각 정보 처리나 언어를 이해하는 베르니케 영역, 그리고 기억 저장에 중요한 해마를 포함하고 있죠. 후두엽은 시각 정보 처리를 전문적으로 하고요. 이런 기능적인 전문화는 아주 명백하게 구조적인 구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 소뇌가 손상됐을 때 운동실조가 나타난다거나 뇌간 기능이 정지하는 것이 뇌사 판정의 기준이 된다는 이런 사실들은 특정 기능이 특정 구조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MRI나 CT 같은 이런 영상 기술들이 뇌 질환 진단에 왜 필수적이겠습니까? 바로 이 기술들이 뇌 해부학적 구조를 정말 정밀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뇌종양이라든지 뇌졸중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이 어떻게 특정 기능의 상실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조가 기능의 전제 조건이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그런 강력한 증거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뇌의 그 구조적인 분화, 그리고 각 영역의 어떤 기능적인 전문성, 이런 부분들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해부학적 구조는 분명히 뇌 기능의 기초를 이루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조가 마치 어떤 뭐랄까 딱딱하게 굳어진 틀처럼 기능을 완전히 결정짓는다, 이런 시각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뇌는 그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또 상호작용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감정과 기억의 조절에 관여하는 변연계, 그중에서도 해마와 편도체의 관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도 잘 설명이 되어 있듯이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편도체는 감정, 특히 뭐 공포나 불안 같은 강렬한 정서 반응을 처리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구조가 그냥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매우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편도체가 어떤 위협적인 자극을 딱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면
즉 스트레스 반응을 촉발시키면요. 해마는 과거의 유사한 경험에 대한 기억 정보를 이렇게 참조해서 현재 상황이 진짜 위험한 건지 아니면 혹시 이게 좀 과도한 반응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해서 편도체 활동을 다시 조절하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해마는 기억 담당, 편도체는 감정 담당, 이런 정적인 역할 분담을 넘어서는 거죠.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감정 반응 조절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경험에 기반한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야말로 뇌 기능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심각한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을 과다하게 분비시키고 이게 해마의 신경세포의 일종의 독성으로 작용해서 실제로 신경세포를 파괴하고 심지어는 해마의 물리적인 크기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의 경험이 뇌의 물리적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기억력 저하나 정서 조절의 어려움 같은 기능적인 문제로 직접 이어진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뇌 기능이 단순히 타고난 구조에 의해서 고정된 게 아니라 삶의 경험에 따라서 끊임없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한 자료의 결론 부분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뇌 피질의 두께라든지 주름 패턴 같은 미세 구조는 사실 개인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 간의 구조적인 차이가 우울증 같은 특정 정신질환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단일한 표준뇌 모델이라는 것의 한계를 아주 명확히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뇌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냥 보편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인별 뇌의 변화와 다양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네, 뇌가소성과 경험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시는군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만, 그렇다면 기능의 국소화 원칙, 즉 특정 뇌 영역이 특정 기능을 전담한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좌측 전두엽의 그 브로카 영역에 손상을 입은 환자를 보면 다른 인지 능력은 비교적 괜찮은데도 말을 유창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위 운동성 실어증을 보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측도엽의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 말은 유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미 있는 문장을 구사하지 못하는 감각성 실어증을 겪게 되고요. 운동피질의 특정 부위 손상이 신체의 특정 부위 마비를 일으키고 또 손의 손상이 균형 감각이나 운동 협응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요. 특정 뇌 구조의 손상은 놀랍도록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건 뇌가소성이라는 개념만으로는 다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가 기능을 아주 강력하게 규정한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만약에 뇌가 그렇게까지 극도로 유연하다면 왜 이런 특정 영역의 손상이 그토록 치명적이고 또 일관된 결과를 낳는 것일까요? 영역의 발견은 뇌과학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이정표였고 특정 영역이 특정 기능에 더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소화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특정 도시, 그러니까 뇌 영역이 특정 산업, 즉 기능에 특화되어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다른 도시들과 연결된 도로망이라든지 통신망 같은 아주 복잡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어 처리나 문제 해결 같은 이런 고도의 인지 기능은 뇌의 여러 영역이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동시에 활성화되고 정보를 주고받는, 다시 말해 네트워크로서 작동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fMRI 연구들이 바로 이런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때 뇌의 광범위한 영역들이 어떻게 협력적으로 활성화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단일 구조의 역할보다는 이들 영역 간의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연결성, 즉 정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가 실제 기능 수행에는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산 텐서 영상 DTI 같은 기술은 이러한 뇌 영역 간의 정보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백질 신경 섬유 다발의 구조와 연결성을 보여주는데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뇌졸중이나 외상 후에 재활 과정을 통해서 손상된 영역의 기능을 그 인접한 다른 영역이 부분적으로나마 대신하게 되는 현상, 즉 기능의 재조직화 같은 경우는 뇌가소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건 기능이라는 것이 특정 구조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내에서 상당히 유연하게 재분배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따라서 브로카 영역 손상이 심각한 이유는 그 영역이 언어 네트워크에서 아주 중요한 허브 또는 교차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 언어 기능 전체가 오로지 그곳에만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와 연결성을 강조하시는군요. 네. 하지만 그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을 확인하는 fMRI나 또 연결성을 본다는 DTI조차도 결국 그 바탕에는 MRI나 CT를 통해서 확인하는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 그러니까 뇌의 지도가 있어야만 의미를 가지는 것 아닌가요?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증상을 이해하고 또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MRI나 CT를 통한 구조적인 이상 유무입니다. 뇌종양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 뇌졸중으로 인해서 조직이 손상된 부위, 또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정 뇌 영역, 예를 들면 해마 같은 곳의 위축과 같은 그런 명백한 구조적인 변화는 환자가 경험하는 인지기능 저하나 운동장애, 언어 문제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마의 심각한 위축이 관찰된 환자에게서 심각한 기억장애가 나타난다. 이건 구조와 기능 간의 강력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구조 영상 정보는 매우 객관적이고요. 뇌질환의 진단이나 예후 예측, 또 치료 반응 평가에 있어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이나 연결성의 변화라는 것도 결국은 이 구조적인 틀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MRI와 CT가 제공하는 그 정밀한 해부학적 정보의 임상적인 가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종양이라든지 출혈 같은 그런 거시적인 구조적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는 정말 필수적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기술들이 주로 뇌의 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스냅샷을 보여준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도시의 건물과 도로 지도를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활동합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사람들이 건물 안팎에서 활동하는 것처럼요.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신경세포들이 전기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활동하고 또 경험에 따라서 연결이 강화되거나 혹은 약화되면서 변화하는 아주 역동적인 기관이라는 거죠. 아까 언급했던 fMRI는 특정 정신활동을 할 때 어느 뇌 영역들의 혈류량이 증가하는지, 즉 어느 영역들이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뇌의 기능적 활동을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합니다. DTI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뇌 영역들을 연결하는 신경섬유 다발, 즉 정보가 오가는 일종의 통신망의 상태를 시각화해서 뇌의 구조적 연결성을 보여주죠. 따라서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작동 방식이 경험이나 혹은 질병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적인 구조 정보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기능적인 활동, 즉 fMRI 정보와 연결성, DTI 정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해마의 미세한 기능 저하나 신경수포 감소 같은 경우는요, 초기에는 일반적인 MRI상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fMRI를 통해서 스트레스 관련 과제를 수행할 때 해마의 활동 패턴 변화를 관찰한다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미세한 부피 감소를 추적함으로써 감지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자료에서 언급된 개인 간 베네피질 구조의 미세한 차이가 특정 기능이나 질병 취약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단순히 구조적인 차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실제 뇌 활동 패턴, fMRI이나 영역 간 연결성, DT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즉, 구조는 물론 중요하지만 기능과 연결성에 대한 정보 없이는 그 구조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적인 지도가 아니라 실시간 교통 정보까지 포함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필요한 셈이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청사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그 보편적인 뇌 구조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개개인의 경험이나 뇌가소성에 의한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대뇌, 소뇌, 뇌간이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뇌 피질은 4개 엽으로 나뉘고 또 해마, 편도체, 시상, 기저핵 같은 주요 심부 구조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종특이적이고 보편적인 해부학적 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며 또 복잡한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고유한 능력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적인 연구를 위해서든 아니면 임상적인 진단을 위해서든 이 정상 혹은 표준 뇌 구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편적인 구조적 기반이 없다면 개인 간의 차이나 변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의미를 잃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과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건강한 사람의 뇌는 거의 동일한 청사진을 따를 것이라는 가정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표준 뇌 모델은 뇌 연구나 교육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죠. 하지만 최근의 대규모 뇌영상 데이터 분석 연구들은 이러한 통념에 상당히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결론 부분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개인 간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구조적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대뇌 피질의 그 주름 패턴이라든지 특정 영역의 두께, 심지어는 특정 신경회로의 연결 강도 같은 것들에서 상당한 개인차가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모든 도시가 도로, 건물, 공원이라는 기본 요소를 다 갖추고 있지만 실제 도시 계획이나 그 모습은 정말 천차만별인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개인적인 구조적 차이가 단순히 그냥 무작위적인 변이가 아니라 특정 인지 능력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에 대한 개인별 취약성과 관련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상 뇌라는 개념이 실제로는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포괄하며 어쩌면 평균적인 뇌는 존재할 수 있어도 어떤 단일한 표준적인 뇌는 허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더하면 정상의 범위는 더욱 유연해집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해마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 반대로 풍부한 학습 경험, 악기 연주라든지 새로운 언어 학습 같은 것은 특정 뇌 영역의 신경 연결을 강화시키고 심지어는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유도할 수 있으니까요. 즉, 우리의 뇌는 타고난 청사진 위에다가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모델링되는 건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정된 표준 뇌 모델에만 의존해서는 한 개인의 인지적인 잠재력이나 정신건강 상태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고유한 뇌구조와 기능적인 특성,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뇌 기능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개인 맞춤형 진단과 치료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구조는 물론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개인의 기능과 경험을 이해하는 데는 개별성과 가소성이 더 핵심적인 열쇠가 아닌가 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면 저는 인간의 복잡한 정신활동과 행동이 대뇌, 소뇌, 뇌간 같은 이런 거시적인 구조에서부터 각 피질 영역이나 해마, 편도체 같은 미세 구조에 이르기까지 아주 정교하게 조직되고 또 분화된 해부학적 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기반과 각 부위의 특화된 역할 없이는 인간의 고유한 뇌 기능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것이 제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것처럼 환경과 경험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구조적 또 기능적인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뇌 가소성의 개념 또한 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뇌를 단순히 미리 정해진 부품들의 어떤 집합체로만 간주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최적화하고 재구성해 나가는 그런 역동적이고 적응적인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해마와 편도체의 상호작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 기반의 조절 메커니즘이라든지 만성 스트레스가 실제로 해마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현상, 그리고 개인마다 다른 뇌 구조가 기능 및 질병 취약성과 연결되는 점들은 바로 이 뇌가소성과 개별성이 뇌 기능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동적인 변화와 다양성이야말로 어쩌면 뇌의 본질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변화와 기능 발현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해부학적 틀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도 맞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뇌 기능의 주된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해부학적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또 후천적인 경험과 뇌의 가소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을 오가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뇌라는 이 경이로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관점, 즉 정교하게 짜인 구조적 설계와 또 환경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측면, 이 모두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뇌는 여전히 정말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저희가 참고한 자료 속에서도 더 깊이 파고들 만한 흥미로운 질문들을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그 복잡한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